안녕하세요. 저는 썰맘을 즐겨 듣는 40대 여성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다. 오늘은 제 사연도 들려드리고 싶어 용기를 내보게 됐어요. 사실 오늘이 저의 두 번째 어머니 기일이거든요. 첫 번째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진짜 어머니이고, 두 번째 어머니는 저를 가슴으로 품어주신 이웃 아주머니랍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죠.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를 저의 또 다른 어머니로 여기며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요. 아마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런 마음에 100번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세상에는 인간의 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더군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아주머니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약한 심술을 부려 사달을 내고 말았죠. 오늘 저는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인연의 소중함과 인간의 도리에 대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북 봉화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여느 농가가 그렇듯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한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이사를 간다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무섭기로 소문난 서울로 말이에요. 그때가 아마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해였을 겁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서울행이 두려웠지만 막상 와보니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친구들이 서울에 가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투리쓰면 안 된다고 잔뜩 겁을 줬거든요. 하지만 어린 시절 제가 만난 서울 사람들은 거의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의 고향 선배 부부가 그랬죠. 서울에 이가 친척 하나 없는 저희를 위해 보증금도 없이 집을 내주고 여러 가지를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꽤 넓은 방 2칸짜리 월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산동네 반지하였지만 도배와 장판까지 싹 해주신 덕에 새 집처럼 깨끗하더군요. 그리고 그 집 외동딸 역시 텃세 부리지 않고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줬어요. 평소에 낯을 많이 가리는 저는 2살 위인 언니가 불편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네요. 그런데 언니가 먼저 웃으며 인사를 해줬답니다. 안녕, 난 윤다혜야. 너 나랑 같은 중학교로 전학 온다며?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봐. 나도 외동딸이라 여자 형제 있는 애들이 부러웠거든. 우리 자매처럼 잘 지내보자. 그 뒤로 언니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저를 챙겨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기 물건이나 옷을 흔쾌히 나눠주기도 했죠. 하루는 한밤중에 창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언니가 작은 상자를 내밀며 말하더군요. 은수가, 이거 아버지 회사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가 사온 초콜릿이래. 근데 내가 한 입 먹어보고 도저히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왔어. 너 빨리 먹여주고 싶어서. 얼른 먹어봐. 입에서 살살 녹는다니까. 정말? 그럼 한번 먹어볼까? 언니가 내밀어둔 초콜릿은 모양도 무척 예뻤어요. 저는 신중하게 그중 하나를 골라 입에 넣었죠. 그 순간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깡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입안에 가득 퍼지더군요. 제가 감탄하자 언니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이거 너 다 먹어. 왜? 아저씨가 언니 먹으라고 가져오신 거 아니야? 아빠가 너랑 나눠 먹으라고 하셨는데 난 아까 몇 개 먹어서 충분해. 내일 학교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그래야 금방 친해지지. 정말? 그래도 돼? 고마워, 언니.
저희 부모님은 시골 생활을 정리한 돈으로 트럭을 사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고향에서 쌀과 농산물을 떼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파는 일이었죠. 그래서 두 분이 바빠지자 그 집 식구들이 저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끼니를 거르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늘 같이 밥을 먹자고 부르셨던 거예요. 부모님은 동 트기 전에 나가셨다 밤중에나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밑집 생활에 익숙해져 갔네요. 그렇게 저는 고생하는 부모님과 저를 아껴주는 밑집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서울 전학 2달 만에 반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됐죠.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고 밑집 어른들도 자기 일 마냥 좋아해 주셨네요. 제가 칭찬받는 모습에 질투가 날 법도 한데 언니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저 해맑게 웃으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바빴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했던 서울살이에 완벽히 적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어떻게 다 평탄하기만 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 저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고향에서 물건을 해오던 부모님이 눈길에 전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제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두 분이 나란히 세상을 등진 후였죠. 저는 갑작스럽게 맞이한 비극에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그때 제 곁을 지켜주며 함께 슬픔을 나눈 것도 윗집 가족들이었습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경황 없는 저를 대신해 장례 절차를 준비해주고 친척들에게도 연락해줬어요. 그리고 언니는 제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눈물을 닦아주었네요. 그분들 덕에 저는 그 암흑 같은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혼자였다면 나도 부모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지 모를 일이에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부모님을 보내면서 그 말을 절실히 공감했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주머니는 저를 더 챙기셨어요. 잠만 따로 잤을 뿐 거의 한 집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었죠. 밥도 그 집에서 먹고 빨래도 아주머니가 해주셨어요. 물론 제가 할 때도 있었지만 우렁각시처럼 찾아와 온 집안을 쓸고 닦는 아주머니 때문에 늘 기회를 놓치곤 했답니다. 아저씨도 그 집에서 밥을 먹는 저를 보며 넌지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우리 다의 동생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불편해하지 말고 우리를 부모 대신이라고 여겨다오. 너희 아버지랑 나는 그래도 되는 사이야. 알겠지?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나 조용히 고개 숙인 채 주옥거리기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 뒤로 얼마 안 가 마음씨 좋던 아저씨마저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투병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래서 북적거리던 그 집에 여자 셋만 남게 됐네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언니와 저를 불러 앉히고 다짐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집에 우리 셋만 남은 거야. 그러니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먼저 간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둘 다 알아들었지? 그리고 암만 생각해도 셋이 따로 사는 건 낭비인 것 같아. 그 집은 월세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는 게 나을 것 같으니 은숙이는 짐 챙겨서 올라와라. 그래서 저는 아예 윗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식당에 취직해 밤낮 없이 일하시는데 가만히 앉아 군식구가 되려니 괴롭더군요. 한데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언니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하겠다고 나선 거죠. 저는 그 결심을 돌려보려 안간힘 썼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완강했어요. 너도 알잖아.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재수하고 있었지만 사실 나 공부에 소질 없어. 이대로 계속 학원 다녀봤자 삼리대학 가서 등록금만 축내겠지.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그건 낭비야. 공부는 너 같은 애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 넌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아주머니는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언니는 대학도 포기했는데 나만 편하게 공부하라고? 공부가 뭐가 편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지.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거 하자. 난 공부보다 돈 버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돈 벌고 넌 공부하고 서로 응원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알겠지? 언니가 그렇게 나오자 저는 미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와 언니는 제가 손톱만큼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신경 써줬습니다. 그건 친척간이라도 베풀 수 없는 은혜이자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뻔뻔하리만큼 넘치는 보살핌을 받으며 편하게 남은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쪽잠도 줄여가며 공부한 끝에 네로라 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저도 두 사람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를 내놓고 언니와 아주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4년 후 저는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에 당당하게 입사하며 고액 연봉자도 되었네요. 입사 후 첫 월급으로는 당연히 언니와 아주머니의 선물도 샀습니다. 비록 빨간 내복은 아니지만 속옷과 지갑을 하나씩 준비했죠. 제 선물을 받은 두 사람은 기쁨으로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잘 버텨둔 서로를 다독이며 행복해했어요. 그 뒤로 저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하게 되었고 언니도 소개로 만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이 살던 집에 아주머니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언니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네요. 사실 일하는 게 좋아 제대로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벌써 마흔이 코앞이더군요. 그런데 그맘때 경력직으로 이직해온 남직원 한 명이 유난히 제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마침 회사에서 최연소 부장이 되어 정신없는 와중이었죠.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며 고백을 거절했네요. 물론 일도 바빴지만 상대가 저보다 5살이나 연하라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켜보니 남자는 외모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좋아서 여직원들에게 꽤 인기가 있더군요. 그래서 결국 끈질긴 구애를 거절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백기를 들고 말았네요. 그때부터 저희는 남의 눈을 피해가며 비밀 연애를 나눈 사내 커플이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 남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남자가 처음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줄기차게 결혼하자고 졸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한다면 이 사람과 해야겠다 하는 결심이 섰을 때 청혼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제가 자기 집에 인사를 가겠다고 하자 남자는 기뻐하며 상기된 얼굴로 말했어요. 난 자기가 이대로 계속 버티면 총각 귀신 될 작정이었어. 어렵게 결심한 만큼 절대 후회하는 일 없게 내가 진짜 잘할게.
고마워. 그렇게 저는 감격에 겨워하는 남자의 손을 잡고 예비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답니다. 남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외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바쁜 저를 위해 결혼하고는 분가하겠다고 미리 못을 박아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아들과 외모뿐 아니라 성격도 닮은 구석이 하나 없었어요.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남자와 다르게 그 어머니는 말투가 거침없고 사나웠죠.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고 싫은 티를 팍팍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윤성이가 말한 거랑 너무 다르네. 연상이라도 도만이라 티가 하나도 안 난다더니 누가 보면 이모라고 해도 믿겠어? 하긴 사회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지. 그 나이에 부장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 늙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그럼 나이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왜 어린 남자를 꼬드겨서 남의 집에 우환을 만드나? 네? 우환이라뇨? 모르는 척 철판을 깔겠다? 그쪽 때문에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던 모자 사이에 얼굴 붉힌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난 절대 안 된다는데 애를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제가 절대 못 헤어진다고 난리잖아. 그래서 전 그럼 한번 만나보겠다고만 한 거야. 근데 막상 보니까 안 되는 이유만 더 확실해졌네. 누가 봐도 두 사람은 안 어울려. 그러니 괜한 욕심 버리고 서로 나이에 맞는 사람이나 만나. 그 말에 남자는 펄쩍 뛰며 자기 어머니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엄마, 이런 신뢰가 어딨어요. 은숙 씨는 누가 봐도 도만이에요. 친구들은 오히려 제가 더 들어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사람이 저를 만나주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고마울 일도 셌다. 저런 늙은 것도 여자라고. 거기다 부모도 없는 고아라며? 내 설 거라곤 회사뿐인데 그 회사는 너도 다니고 있잖아. 도장 자리에 너도 곧 올라갈 텐데. 그런 것 때문에 5살이나 많은 여자한테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누가 지위 때문에 만나요? 제가 은숙 씨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시끄러워. 정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어미 죽고 나서 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런 결혼은 제가 먼저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윤성 씨한테 어머님이 반대하신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만약 알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절대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괜한 일로 기운 빼지 마세요. 어머님 뜻 알았으니 윤성 씨랑 오늘 이후로 사적인 만남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기세에 놀랐는지 남자의 어머니는 입만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황한 남자만 저를 따라 나오며 매달렸죠. 하지만 저는 어른보다도 차가운 태도로 남자를 밀어내고 돌아보지 않았네요. 저라고 왜 남자 집에서 반대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하지만 남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기에 그 말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모욕을 당하고 나니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결혼은 절대 안 해 하고 자신 있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장담하면 안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그러고 한 달 뒤 저는 놀라는 직원들에게 멋쩍게 웃으며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됐어요. 남자가 남긴 유서를 보고 놀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매달렸기 때문이죠. 제가 매몰차게 돌아서자 충격받은 남자가 휴지기를 내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방에서 유서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기함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결국 당황한 제가 남자의 휴대폰에 결혼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네요. 그러자 3일 만에 반쪽이 된 남자가 거짓골로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후 남편은 입을 귀에 걸고 다니며 행복한 티를 냈습니다. 저는 민망함에 남편을 타박했지만 행복하기는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저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억지로 아들을 결혼시키고 억울해하는 시어머니였죠. 어머님은 저만 보면 화를 감당하기가 힘든지 행패에 가까운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거기다 시도 때도 없는 막말은 덤이었습니다. 또 걸핏하면 제 나이를 걸고 넘어지며 이죽거리기도 했네요. 한 번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 연하랑 사는 사람들은 한 살에 적어도 2천만 원씩 남편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거야. 젊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받고 사니 보답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넌 무슨 재주로 우리 윤성이 같이 어리고 잘난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한 살만 어려도 1,000만 원인데 넌 5살이나 어린 애랑 사니 적어도 1억은 줘야 되는 거 아니니? 무슨 그런 질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보세요. 어머니 지적 수준이랑 사회적 위치 안 맞네요. 다음에는 그렇게 웃고 떠드는 질 낮은 거 보지 마시고 수준 맞게 교양 프로그램 보세요. 제가 받아치자 어머니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는지 분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용케 막말하는 건 잊지 않으시더군요. 친구가 이번 주말에 환갑이야. 내가 문자 메시지로 계좌번호 보낼 테니 거기로 30만 원만 보내라. 지난번 결혼식 축의금처럼 잊어버리지 말고 바로 보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용돈 챙겨드리는데 굳이 경조사마다 따로 보내야 하나요? 뭐? 꼴랑 그깟 돈 200 주면서 생색내는 거니? 그거 받아서 여기저기 경조사비까지 내면 나는 손가락 빨란 말이야? 네가 돈 버는 재주 말고 뭐가 있어? 어리고 잘난 남편 얻었으면 보답을 해야지. 그런 남편 낳아서 너한테 덥석 안겨준 이 시애미가 고맙지도 않아? 아닙니다. 알겠어요.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회사 일로 바쁜 시간에 기싸움하고 싶지 않아 결말 없이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각종 집안 행사와 여행 경비 축의금까지 전부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싫은 티를 내면 돈 버는 재주와 연하 남편 타령이 시작되었죠. 그래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부모이니 제 부모이기도 하다는 생각으로 인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네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받을 건 다 받아 챙기면서도 저를 부끄러워하시더군요. 우연히 길을 가다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제 존재를 숨기기 바쁘셨답니다. 혹시라도 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 친척 조카라고 둘러대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기막혀하는 저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여자 입이 얼마나 가벼운 줄 아니? 오죽하면 별명이 뉴스데스크야. 저 여자가 알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라고. 괜히 저런 사람한테 들켰다가 우리 윤성이가 다 늙은 여자한테 장가갔단 소문이라도 나봐라. 내가 얼굴 들고 이 동네 돌아다니겠니? 저분은 결혼식에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어차피 제 얼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노인네들이 한 번 봐서 아니? 그리고 그날은 네가 호박에 출근 날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펑퍼짐한 모습은 아니었잖니. 너 거울 좀 봐라. 아무리 주말이라고 그 차림이 뭐니? 시댁에 오면 기본 예의는 갖춰서 와야지. 안 그래도 나이 많은 애가 아주 푹 퍼진 아줌마 같자네. 그렇지만 거기까지만 해도 참을 수 있었어요. 일부러 상처 주려고 작정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노란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런 저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에게는 부모와 마찬가지인 아주머니를 향한 불손한 태도였죠. 아주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반찬을 해서 오피스텔에 찾아오곤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종종 정성껏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연락하셨더라고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자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내가 반찬을 좀 해갔다가 너희 시어머니를 마주쳤어. 난 그냥 경비실에 맡기고 가려고 했는데 하필 딱 그 시간에 마주쳐서. 그러셨어요?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말이야. 전에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자기 아들 입맛은 자기가 알고 따로 신경 쓰고 있으니 반찬해 오지 말라고. 네? 그게 정말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반찬까지 신경 써주시면 나야 고맙지? 근데 나도 네가 좋아하는 반찬을 보면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가버렸구나. 못 올 때 오신 것도 아닌데 뭐 어때요? 설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나한테 뭐라고 하신 건 아닌데 혹시나 기분 언짢으시면 너한테 불똥이 튈까봐 걱정이네. 아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내가 괜한 짓을 해서 미안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그래도 요즘 아주머니 반찬이 얼마나 그리웠는데요. 잘 먹을게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별일도 아닌걸요? 아마 아주머니 힘드실까봐 하신 말씀일 거예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다 그만두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거듭 미안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죠. 그게 뭐 큰일이라고 마치 죄인처럼 풀이 죽어 계신지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런데 그날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어머님이 지지고 볶고 온갖 요리를 다 하셨는지 식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놀라는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왔어? 엄마가 오랜만에 솜씨 발휘하신다고 한참 요리하셨어. 얼른 손 씻고 와. 당신 오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자 어머니가 뾰족한 말투로 채근하셨어요. 음식은 따뜻할 때 먹어야 하는데 왜 이리 늦니? 너 기다리다 네 남편 다 식은 거 먹게 생겼잖아. 그 회사는 일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월급이나 올려달라 그래. 아무리 늙은 신부라도 명색이 신혼인데 지금이 몇 시니? 너 일해서 내 아들 밥이나 제때 챙겨주겠어? 엄마, 여태 고생하고 온 사람한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기야, 엄마가 마음은 안 그러신데 음식이 식어서 속상하신 모양이야.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저를 사정없이 째려보더니 국에 불을 켰습니다. 저는 후다닥 손을 닦고 옷만 갈아입은 채 밥을 펐죠.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너무 기름지고 달아서 제 입에는 맞지 않더군요. 그러자 아주머니의 담백한 음식이 떠올랐고 낮에 했던 통화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낮에 아주머니 만나셨다면서요? 오늘 반찬 해오셨다고 하던데 냉장고에 있어요? 아, 그거. 아유, 요즘 사람들이 누가 시래기 같은 걸 먹는다고. 아무도 안 먹을 것 같아서 내가 경비 아저씨 드시라고 드렸다. 네? 제가 아주머니 시래기 나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럼 나머지는요? 무말랭이 없었어요? 몰라 나는. 그냥 나눠 드시라고 다 드렸어.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걸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있었겠니? 장 봐서 음식하기도 바빴지. 어머니, 저한테 좀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저 먹으라고 만들어 오신 건데 그거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얘가 왜 이리 욕심을 부려? 여기 내가 만든 것만 해도 너희들이 이주는 것들이 뭐고 아무리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도 나물 같은 거는 일주일 지나면 못 먹는 거 몰라? 요즘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그런 걸 욕심내니? 사람이 나눌 줄도 알아야지. 경비 아저씨들 고생하시니 그런 분들 들이면 정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 그 말에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들을 번갈아 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한테 물어는 보셨어야죠. 다음부터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기야 미안해. 근데 엄마도 좋은 뜻으로 그러신 것 같으니까 이번만 마음 풀어. 아주머니 음식 맛있어서 경비 아저씨들도 아마 즐겁게 식사하셨을 거야. 저는 속이 상했지만 친절한 경비원분들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나마 마음을 달랬습니다. 한데 식사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던 저는 그만 기함하고 말았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었다가 눈에 익은 반찬들이 벌어진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반찬통에서 그대로 쏟아버린 듯이 뭉쳐져 있는 쓰레기 나물과 무말랭이 고추 부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분명 아주머니가 만드신 음식이 틀림없었어요. 제가 아주머니 반찬을 어디 한두 해 봤겠어요? 색과 모양만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10분 전 택시를 타고 떠난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하시더군요. 그 목소리에 저는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대뜸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반찬 경비 아저씨 드렸다는 거 거짓말이죠?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져 있는데 왜 거짓말 하셨어요? 뭐? 그게 내가 버린 건지 네가 어떻게 알아? 똑같은 반찬이 어디 한두 개야? 전 딱 보면 알아요. 저거 아주머니가 만드신 거 틀림없어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버렸다. 우리 윤성이는 그런 촌스러운 반찬들 안 먹어. 괜히 자리만 차지하는 거 뭐 하러 놔두니? 그럼 왜 경비 아저씨 드렸다고 하셨어요? 윤성 씨 모르게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경비를 줬든 버렸든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도 다 동물들이 먹는 거야. 누가 먹든 먹기만 하면 된 거 아니냐?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저 먹으라고 정성껏 만들어 오신 건데. 너? 그깟 여자 때문에 지금 시애미한테 파락파락 소리 지르는 거냐? 그 여자가 뭔데?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여자는 남이야 남. 피 섞인 가족도 아니고 생판 남이에다 준 음식을 어떻게 믿고 집에 놔두니? 혹시 우리 윤성이가 먹고 탈이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탈이 왜 나요? 결혼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저희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이라고. 저 그분 음식 20년 넘게 먹으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요. 내가 그동안 누차 얘기했지? 그런 집이랑 연 끊으라고. 나이도 많고 부모도 없는 거 그나마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참고 받아줬는데
어울려도 꼭 그런 없이 사는 인간들이랑 어울려야겠어? 그러다 누가 그런 여자가 네 친정 부모인 줄 알면 어쩌라 그래? 그게 다 우리 윤석열 불에 먹칠하는 거야.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어머니. 사실 그동안 어머니는 제가 아주머니 가족과 어울리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음식까지 내버리실 줄은 몰랐죠. 저는 다음 날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려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비보가 전해졌어요. 바로 윗집 아주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응급실에 도착해 허둥대며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그때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가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그런 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는. 은수가,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사니? 다 내 잘못이야, 다. 언니, 나 아주머니 먼저 보게 해줘. 지금 어디 계셔? 좀 전에 돌아가셨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돌아가시다니 왜? 나랑 어제도 멀쩡하게 통화하셨는데. 주말에 만나서 밥 먹기로 했단 말이야. 내 탓이야.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엄마가. 그러더니 병 앞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눈으로 계속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그때 언니 뒤로 하얀 천을 덮고 침대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가 밖으로 삐져나온 손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손에 금반지 하나가 반짝이고 있더군요. 그건 제가 처음 대리로 승진했을 때 아주머니께 사드린 반지였어요. 저는 그 손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아주머니, 은숙이 왔어요. 일어나 보세요.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랑 만난 것도 먹고 꽃구경도 가셔야죠. 지금 밖에 아주머니 좋아하는 봄꽃들이 천지란 말이에요.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아주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새 제 곁에는 우울하던 언니가 서 있었고 저희는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네요. 아주머니의 사인은 뇌진탕으로 인한 두부 손상이었어요. 사건의 중심에는 언니의 전 남편이 있더군요. 언니는 소개로 만난 남자와 짧은 연애 후 결혼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노름을 좋아하고 주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고 살다 반년 전 큰 결심을 하고 이혼했더랬죠. 그런데 그 전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가 또 손찌검을 했다네요. 아주머니가 그런 사위를 말리다 잘못 넘어지며 정신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도착해 응급수술을 기다렸지만 손 써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시고 만 거죠. 언니와 저는 그렇게 아주머니마저 황망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고아가 되는 기분을 느끼며 절망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 가뜩이나 정신없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더니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윤성이한테 소식 들었다. 너 설마 벌써 장례식에 간 건 아니지? 그렇게 급사한 사람은 한이 남아서 남한테 해코지를 한다더라. 그러니 장례식장에 월신거릴 생각도 하지 마. 괜히 재수온 붙어서 우리 윤성이한테까지 해끼치지 말란 말이야. 평생을 거지같이 살다가 가는 것도 그렇게 갔으니 한이 남아도 어디 고통 남았겠어? 간 사람한테 할 소린 아니지만 이제 눈에 거슬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다. 너도 이제 그 집이랑은 인연 끊어졌다 생각하고 그 딸이랑도 일절 연락하지 마.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멀쩡히 해대는 시어머니에게 분노가 들끓었어요. 하지만 대꼬리할 기운도 없어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해버렸죠. 조문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모습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 며칠 후 저는 아들과 둘이 남은 언니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보려는데 마침 언니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먼저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서로 위로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통화를 마치고 돌아서 보니 시어머니가 도끼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흠칫 놀라는 저를 향해 냅다 화를 냈습니다. 너 방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에 조의금을 1억이나 했다는 게 정말이야? 네가 제정신이니? 고모니, 왜 남의 말을 엿듣고 그러세요? 잔말 말고 묻는 말이나 대답해. 방금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냐고. 그래요. 고아인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20년 넘게 돌봐준 분이세요. 그런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조의금 1억이 됐어요? 마음 같아서는 10억, 20억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미쳤나? 감히 내 아들 돈으로 망자 노잣돈을 내? 당장 가서 찾아오지 못해. 윤성 씨 돈 아니에요. 그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제 돈이에요. 어머님이 상관하실 일 아니라고요. 결혼했으면 네 돈도 윤성이 돈이지. 부모도 없이 나이만 처먹은 널 받아준 건 우리야. 그런 우리한테는 1,000원 한 잔 쓰는 것도 아까워하던 게 생판 남한테 1억이나 준다는 게 말이 돼? 어서 가서 돈 찾아와, 어서. 그러더니 제 멱살까지 잡으며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일단 자리를 피해야 할 것 같아 노작정 밖으로 나와버렸죠. 사실 제가 조의금으로 내놓은 1억은 수십 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받게 된 보험금이었어요. 저는 사는 게 힘들 때 그 돈을 생활비로 쓰자고 내놓았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는 한사코 거절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희 부모님 목숨값이다.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짓은 못한다. 그건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네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요긴하게 쓰도록 해. 그래서 저는 마침내 그 돈이 제대로 쓸 때가 됐다고 여겨 1억을 내놓게 된 거예요. 그 돈으로 아주머니를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언니가 새 출발하도록 돕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언니에게 그 돈으로 화장품 가게를 열어보는 게 어떠냐고 건의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시어머니가 엿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몇 번 화를 내다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무례한 사람이라도 이미 낸 조의금을 어쩌겠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느 날 언니 아들이 울면서 전화했길래 달려가 보니 어머님이 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치고 있었어요.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어떻게 그 큰 돈을 날름 받아 챙겨? 그렇게 경우가 없으니 이혼을 안 당해? 모녀가 팔자 더러운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 재산까지 치내려고 들어? 나는 그 꼴 절대 못 봐. 어서 그 돈 토해내, 어서. 저는 그 모습에 기겁하며 달려가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님을 향해 외쳤어요. 그 돈은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내 돈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이 언제까지 버려요? 이제 지긋지긋한 당신이랑
그 집구석하고도 이제 끝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요, 당장. 너 지금 시애미한테 당신이라고 했어. 아주 제대로 돌았구나. 윤성이 얼굴 다시는 안 보고 싶은 거야? 네, 필요 없어요. 윤성 씨랑 사는 대가가 당신 같은 부모랑 엮이는 건 줄 알았으면 징징에 그만뒀을 거라고요. 그 잘난 아들하고 당장 이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혼? 뭐냐? 그거 듣전 좀 반가운 소리구나. 나도 이참에 든든한 친정 있고 나이 어린 새 며느리 좀 들여보자. 너 딴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아 한시도 시어머니 얼굴을 마주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반발은 예상보다 대단했어요. 어머니와의 인연은 끊어도 절대 저와는 헤어질 수 없다고 버티더군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결국 제 의지의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거액의 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저의 가소비와 시부모에 대한 폐륜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죠. 그동안 시어머니가 퍼부었던 막말 파일과 돈을 요구했던 문자 메시지를 제출해 시댁에 기책을 주장했네요.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혼시키고 한몫 챙기려던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죠. 그런데 길고 지루한 싸움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나 갑자기 시어머니가 초췌한 몰골로 절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제게 무릎까지 꿇더니 울먹이며 말했어요. 얘야, 내가 잘못했다. 너 나가고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었어. 윤성이가 너 보기 괴로운지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더니 시금을 전피하고 방에서 나오질 않어. 이게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르겠다. 저러다 사람 잡겠어. 제발 네가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제가 왜요? 어머니, 남한테 신경 쓰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윤성 씨랑 저는 이미 도장 찍었어요. 이제 남이라고요. 근데 제가 왜 생판 남일에 나서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매섭게 돌아서며 얼른 미뤄둔 위자료나 지급하라고 엄포를 놓았죠. 물론 전 남편은 걱정됐지만 스스로 이겨내는 과정이라 생각했어요. 언젠가 마음에 추스르고 나면 재기할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응원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남기는 것으로 그 마음을 전했네요. 그런 일이 있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언니와 조카를 데리고 아주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버티던 언니를 설득해 화장품 가게도 열게 했죠.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힘을 내서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도 그런 언니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피보다 진한 것이 바로 함께 나눈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언니에게는 그 세월의 힘이 있으니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버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먼저 떠난 부모님들이 이런 저희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있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